일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수업 전에 그 공지사항을 하나 이 클래스에 올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뭐 질의응답 또는 의견 수렴 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과제 풀이를 하도록 하죠. 화면 잘 보이죠? 지난번에 그 부과하였던 첫 번째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볼 수 있는데,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이제 PPT로 옮겨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소비자가, 그런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이 소비자가 효용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콥 더글러스 형태의 함수이고요. 두 재화의 그 소비량의 곱에 그 2분의 1승, 즉 루트를 씌운 거죠. 그리고 소득은 100이고 두 재화를 소비하는데 X재와 Y재 소비를 하는데 X재와의 가격과 Y재와의 가격은 10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20만큼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하나 있어요. 그 제약이 뭐냐면 Y재를 꼭 10개 이상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을 준 것이죠. 만약에 이제 소비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죠. 하나는 보조금을 안 받는 경우 소비자가 얼마만큼 기쁨을 얻는지,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데 그런 Y재와의 가격이 10 이상인 그런 수량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어떤 효용을 얻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안 받는 경우를 보면은 이건 이제 효용 극대화를 다루는 문제이니까 우리 두 가지를 늘 효용 극대화에서는 두 가지를 늘 고려를 하는 거죠. 하나는 예산 제약식이고, 우리가 왜 예산 제약식을 고려하냐면 물론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효용 극대화를 달성을 하는 상황은 소비 묶음이 그 예산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을 우리가 세팅을 해보면 가격에다가 소비량을 곱한 것이 그 지출액이니까 두 재화의 가격이 10이고 각 재화의 소비량을 x, y라고 한다면 10x 더하기 10y가 총 지출액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 소비자가 현재 갖고 있는 소득 100과 동일을 한 거죠. 이것을 예산선을 그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보면, 다시 바꿔보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과 그 예산선이 접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S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MRS는 두 재화의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 그래서 이 효용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제와의 한계 효용이 나오고, 이 효용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제와의 한계 효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면 y 나누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격비인 1과 동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두 재화의 소비량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효용극도를 달성할 때 두 재화의 소비량을 같게 세팅을 하더라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효용함수가 이와 같은 콥토글로스 형태이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다르다면 당연히 이 x제와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선상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 포인트에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그런 x제화와 y제화의 소비량이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두 재화를 5씩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효용 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최대화된 효용 수준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루트 25 또는 5가 되겠죠.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그 YJ 소비량을 10 이상인 경우로 살펴보면은 이때는 이제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면 소득이 20만큼 증가를 한 경우죠. 따라서 예산 제약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그 특성은 똑같이 y는 x가 되겠죠. x는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성질을 활용을 하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각각 6이 돼서 y재화의 소비량도 6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그 규제가 y재 소비량을 10보다 같거나 크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이런 소비 패턴은 이 보조금 수혜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리고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특성, 서로 두 재화의 소비량이 서로 같다라는 특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는 그런 특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 효용 극대화 소비량이 보조금 수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성질이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즉 x는 y라는 성질이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y는 x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라는 그런 제약이 있고, 만약에 이게 서로 같다면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재화의 소비량이 서로 같다면 각 재화의 소비량은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y가 10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x 재화의 소비량이 2 이하여야 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x제 소비량과 y제 소비량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y제와 소비량을 10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 MRS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10 이상이고 이건 2 이하이기 때문에 MRS는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여기서 1이란 것은 뭐냐면 바로 두 재화의 가격의 비율이죠. 달리 얘기하면 MRS가 가격비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되도록이면 X제와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물론 당연히 이 Y제와에 대한 수량 규제는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X제와의 소비량을 가장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X를 2까지 늘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Y제 소비량이 10이 되겠죠.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Y제 소비량이 1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이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비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비량을 효용 함수에 넣으면은 최대화된 효용 수준을 얻게 되는데 그게 20 루트 20이 되고 이거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을 때 극대화된 효용 수준이 5인 반면에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면 5보다 낮은 효용을 얻게 되니까 이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보조금을 안 받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소비 평면에서 그려보면은 이 파란색 직선이 예산선이고 이게 무차별 곡선이고 바로 여기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죠. x제와도 5, y제와도 5만큼 소비를 해서 효용을 극대화된 효용 또는 최대화된 효용 5를 얻는 상황인 거죠. 근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산선이 이제 12 절편이 x제와랑 y제와의 절편이 12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y제와의 소비량을 10 이상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소비자의 예산 집합이 요 삼각형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예산 집합은 이 전체 삼각형이 되는 반면에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집합이 이 전체 삼각형이 되는 반면에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수량 규제가 있는 경우 이 전체의 삼각형 면적이 예산 집합이 아니라 여기로 하락하게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y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고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그게 바로 MRS인데 이 MRS가 이 각도가 예산선의 각도보다 항상 더 크다라는 거죠.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X제 소비량을 늘리는 거고 최대로 늘릴 수 있는 X제 소비량이 2이기 때문에 요 2점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러한 수량 규제가 없다면 달성할 수 있는 요 포인트가 두 제와의 소비량이 6인 경우는 이제 이런 수량 규제 하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얻게 되는 효용 레벨이 바로 루트 2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제 1의 문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풀어봤어요. 과제 1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많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PPT를 활용해서 좀
그 문제 내용을 좀 축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문제 2에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효용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거죠. 이쪽은 뭐냐면 x제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효용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폭이 좀 감소하는 그런 형태죠. 요 루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루트 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지만 그 증가하는 폭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2y죠. 그래서 y 쪽 여기 x가 된다면 y 쪽에는 그런 꺾어지는 면이 없고 그냥 여기 모두 효용이라고 본다면 그냥 직선으로 꺾어지는 거 없이 직선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효용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그 효용 함수와는 또 다른 유형의 효용 함수고요. 그다음에 x제와의 그 가격과 그다음에 y제와의 가격은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1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소득이 40으로 주어져 있다가 만약에 소득이 80으로 증가한다면 x제의 소득 탄력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x제 소득 탄력성은 뭐냐면 소득의 퍼센트 변화에서 대한 소비량의 x제 소비량의 퍼센트 변화이므로 소득이 몇 퍼센트 변하고 그다음에 소비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소득은 지금 40에서 80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득은 100% 변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XJ 소득 탄력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량이 몇 퍼센트 변하게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그 소득이 40인 경우 효용 극대화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살펴봤듯이 예산 제약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성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다는 성질을 활용을 하는데 예산 제약식은 이미 가격이 1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득이 40이므로 이와 같이 세팅이 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MRS인데 MRS는 각체와의 효용 한계 효용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특히 MUX XJ의 한계 효용 나누기 YJ의 한계 효용이기 때문에 XJ의 한계 효용과 Y의 한계 효용을 각각 봐야 되겠죠. XJ 한계 효용은 효용 함수의 X로 한번 미분을 한 거니까 요 미분한 거는 이제 요걸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 지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MUY 제가 Y와의 한계 효용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MRS 구해보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고 이것이 뭐와 되냐면 예산선의 기울기인 가격비와 일치해야 되겠죠. 가격은 둘 다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비가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성질에 의해서 XJ와의 소비량은 항상 1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럼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XJ와의 그 소비량이 1로 얻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예산 제약식 상에 예산선 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J와의 소비량이 1이면 YJ 소비량은 39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화된 효용 수준은
XJ의 소비량과 YJ의 소비량을 효용 함수에 넣으면 이와 같이 돼서 82가 얻어지는 거죠. 한편 소득이 80인 경우에 효용 극대화 문제를 다루면은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제 소득이 80으로 변한 경우죠. 그런데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해야 된다라는 성질에서 나오는 특성 XJ와의 소비량이 1이 되는 경우는 소득이 40이건 소득이 80이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항상 소득과 상관없이 XJ와 소비량은 1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가 퍼센트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이 XJ 소득 탄력성은 0이 되겠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서 2-2.1에서는 소득이 변할 때인데 여기서는 효용 수준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효용 수준이 변할 때 지출국소화하는 소비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효용이 45를 타겟으로 할 때 지출국소화 문제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등 지출선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가격이 1이고 XJ 가격이 1이고 YJ 가격도 1이기 때문에 총 지출액은 XJ 소비량과 YJ 소비량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 지출선식을 쓸 수가 있고 이 무차별 곡선과 등 지출선이 접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은 뭐냐면 MRS와 가격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MRS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이 XJ 소비량은 1이 되겠어요. 즉 타겟으로 하고 있는 45라는 효용 수준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돈을 가장 적게 쓰려면 지출을 하려면 XJ 소비량을 1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을 90으로 할 때 적용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지출 국소와 소비량은 1이라는 거죠. 따라서 XJ 소비량의 변화는 0이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효용 함수 하에서는 소득을 무슨 수준, 어떤 수준으로 바꾸건, 그다음에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을 어떤 것으로 세팅을 하건 모두 상관없이 XJ와의 소비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효용 함수인 경우에는 소득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효용 변화에 대해서 소득 변화에 대해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XJ 소비량 그 다음에 주어진 효용에 대해서 지출 국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소비량은 모두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 세 번째 문제는 소득이 40일 때 XJ의 보상 수요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2.1에서 소득이 40일 때 효용 극대화 소비량이 XJ 소비량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이미 구했죠. 그리고 이때 얻어지는 최대화된 효용 수준이 82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구해냈고 한편 또 2.2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타겟으로 삼는 효용 수준과 상관없이 지출 국소와 XJ 소비량이 항상 1이라는 것도 살펴봤죠. 따라서 효용 수준 82를 타겟으로 하는 지출 국소화를 달성하는 XJ 소비량도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2.3에 대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약간 좀 복잡한데
소득은 4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YJ와의 가격은 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대로 불변인데, 이제 XJ와의 가격이 1에서 0.8로 변화를 한 상황이죠. 이때 보상 변화와 문제에서는 좀 보상 변화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동등 변화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말은 뭐냐면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보상 변화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다시피 이제 활용하는 가격 체계가 뭐냐면 변화 이후예요. 즉 이 XJ 가격이 0.8인 경우를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이 뭐냐면 이전에, 즉 가격이 변하기 이전의 효용 수준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출액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XJ의 가격이 0.8일 때 그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 82를 달성을 하려면 지출 국소와 소비 묶음이 첫 번째 작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출 국소화를 살펴볼 때는 그 등 지출선과 무차별 곡선이 필요한데, 등 지출선 식을 세워보면은 이제는 XJ와 가격이 0.8이고 YJ와 가격이 1이기 때문에 등 지출선 식은 이와 같이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 지출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는 그런 특성에 의해서 MRS랑 가격비가 일치하는데, 이 경우 MRS는 여전히 X의 2분의 1승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이제 가격비가 0.8로 달라진 경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구해보면 XJ 소비량이 16분의 25로 구해지고요. 여러분들이 16분의 25라고 써도 되고 1.5625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XJ 이제 소비량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럼 YJ 소비량이 얼마가 되느냐? 효용 수준 82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효용 함수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효용 함수가 사 곱하기 x의 2분의 1승 예 2y이므로 우리가 요거를 활용을 하면 되고,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이 82, 그다음에 XJ 소비량이 16분의 25, 이 두 가지를 아니까 YJ 소비량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Y는 2분의 77 또는 38.5 어떤 식으로 답을 해도 여러분들 상관없고요. 자, 그런데 이 가격 수준이 0.8일 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82의 효용을 달성하려면 최소 지출액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구한 소비 묶음을 이 지출 시계에다가 등지출 시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0.8 곱하기 16분의 25 더하기 2분의 77 하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4분의 159 또는 39.75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보상 변화는 뭐냐면은 그 가격이 변화 이전에는 지금 현재 여전히 갖고 있는 지출액의 크기는 40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기존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9.75만 필요한 거죠. 따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즉 얼마를 내가 절약을 할 수가 있냐면 0.25만큼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보상 변화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동등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면 동등 변화는 이제 무엇을 활용하냐면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를 활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타겟은 뭐가 되냐면 이제 새로운 효용 수준이 타겟이 되는 거죠. 새로운 효용 수준이란 건 뭐냐면 변화된 가격에서 달성하는 새로운 효용 수준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액의 변화 크기로 우리가 그 정의를 하는데, 동등 변화를 정의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 새로운 가격 체계에서, 즉 XJY 가격이 0.8일 때 달성할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을 우리가 현재 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을 우리가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효용 극대화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제약식을 이제 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 XJ 소비량은 16분의 25로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예산 제약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YJ 소비량을 구할 수가 있죠. 38.75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XJ 소비량, YJ 소비량 뭐를 목적으로 하는,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소비량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비량을 효용 함수에 넣으면 우리가 최대화된 효용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2.5라는 것을 얻었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 XJY 가격이 1에서 0.8로 하락을 했더니 그 이전보다는 효용이 약 0.5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가격 체계가 뭐냐면은 변화 이전, 즉 XJ와의 가격이 1일 때 힘으로 가격 체계, 그 이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이제 타겟으로 하는 효용 수준이 바로 82.5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최소 지출액을 구해야 되는데, 지출 국소화를 다룰 때는 또 등지출선과 무차별 국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격이 1일 때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XJY 소비량은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타겟으로 하는 82.5의 효용 수준을 얻기 위해서는 YJ와의 소비량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효용 함수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YJ 소비량이 39.2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 지출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XJ 소비량이 1이고 그다음에 XJ 가격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인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YJY 가격이 1이고 YJ 소비량이 39.25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더하면 40.25의 지출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타겟으로 하는 효용 82.5를 달성을 얻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전의 가격 체계가 적용이 된다면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되냐면 40.25를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소비자는 40의 소득을 가지고도 또는 지출액을 가지고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0.25만큼 이 차이인 이 0.25만큼 세이브한 그런 절약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또 동등 변화라고 보고 동등 변화도 0.25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보상 변화도 0.25, 동등 변화도 0.25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사용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그 동등 변화가 보상 변화보다 더 큰 경우를 살펴봤죠. 근데 그건 항상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효용 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 체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것은 이제 효용 함수가 달라진 이와 같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러한 형태인 경우에는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가 일치하더라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이상으로 우리가 과일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과제 1을 풀어봤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네,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2-4 문제를 풀 때 효용 수준을 풀이 과정에 꼭 써야 하나요? 아, 뭐 효용 수준, 최대화된 효용 수준 요걸 말하는 건가요? 요걸 말하는 건가요?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82.5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 재화의 소비량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딘가는 나오겠죠. 어딘가는 써야 되겠죠. 답이 됐나요? 보상 변화와 또 다른 질문은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가 일치한다는 것은 소득 효과가 0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여기서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XJ의 경우에는 어, 가격 체계가 변할 때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 체계가 변할 때 그 대체 효과가 존재하나요? 지금 동영상이 멈춰가지고 이거를 내리고 동영상을 내리고 텍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엑스 파일이 좀 큰 거, 뭐 하여튼 잘 안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음, 화면 보이죠? 화면 안 보이나요? 네. 이거 띄우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어, XJ 가격이, 그러니까 효용 수준은 이제, XJ 가격이 1일 때, XJ 가격이 1일 때, 그때 얻은 효용 수준이 얼마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82점, 아니, XJ 가격이 1일 때는 얼마야? 효용 수준이. 따로 구하지 않았네. 지금부터 풀어봐야 되겠네요. 어, MRS는 이거고,
XJ 가격이 1일 때는 이제 가격비가 1이니까 X가 1이 되겠죠. 그다음에 XJ 가격이 0.8로 변하면은 그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YJ 가격은 YJ 소비량은 얼마가 되냐면 음, YJ 소비량은 전체 40이니까 39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효용 레벨은 어떻게 되냐면 그 효용 함수에다 넣으면 되니까 요게 1이고 여기 39니까 39 곱하기 2는 78, 여기 4니까 82가 되겠네. 전의 효용 수준이 82인 거죠. 자, 그럼 가격이 0.8로 바뀔 때, 어, 그, XJ 가격은 효용 극대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 극소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지출 극소화에서는 등지출선과 무차별 곡선이 일치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고, 따라서, XJ 소비량은 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효용 극대화 소비량이 이거고, 그러니까 XJ 가격이 0.8일 때 효용 극대화 소비량이 16분의 25가 되고, 그 다음에 지출 극소화 소비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6분의 25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만 존재하고 소득 효과가 0인 경우죠. XJ에 대해서 소득 효과가 0인 경우죠. 지금 내가 글씨 쓰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 효과가 모두 지워졌네.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 효과가 0이다. 보상 효과와 동등 효과가 일치한다는 것이 소득 효과가 0이라고 이해도 되나? 내가 모든 케이스를 내가 다 다루지 않아서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풀이가 다를 경우 감점 요인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답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에 이제 체화를 하면 여러분의 버전으로 이제 또 설명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제안한 방법은 또 하나의 제안이지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버전이 있을 거고 그 버전을 통해서 답이 나오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전에 내가 강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의 버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제안한 방법은 그래도 또 다른 문제들을 뭐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 또 응용 문제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그런 뭐 그러한 유사한 문제들을 또는 응용 문제들을 다루는데 좀 더 빨리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답이 됐나요? 네,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내가 아까 올린 그 이 클래스에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공지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미 떠 있네. 대면 비대면 수업 또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에 걸치면서 또 학교 방침이 좀 달라졌어요. 지난 월요일 날은 이제 50% 이상인 경우, 이제 강의실 대비 수강생 인원이 50, 강의실 정원 대비 수강생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허용이란 이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 그,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 수업을 이제 강제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오늘 또 그 지침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20명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20명 이상. 그래서 경제학과에서 제공하는 강좌들이 모두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학과 수업은 모두 아마 다 비대면 수업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 뭐 하여튼 종강까지는 아마 내 생각에는, 물론 뭐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내 생각에는 종강까지 비대면 수업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과제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성적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성적평가를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총점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출석이 10점, 과제 두 개가 있는데 각각 10점씩,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35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중간고사 실시에 대해서 좀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내가 학교 본부와 좀 상의도 하고 뭐 문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 본부에서 얘기한 거는, 중간고사는 대체로 안 하고 이제 과제나 이런 것으로 그 전 그 어, 대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사라는 말은 이제 다 없애고, 고사라는 말은 없애고, 그래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모두 다 이제 모두 과제로 이렇게 바꿔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룰 과제가 총 4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 1은 다뤘고, 어, 그 과제 2와 과제 3, 과제 4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질 것인데, 내가 이미 이 클래스에 이 과제를 올렸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아니고 이게 이제 과제 2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 과제는 분량은 과제 1과 동일하게 약한 문제 정도, 큰 문제로 2문제 정도가 되고, 작은 문제 포함해서는 한 총 5문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제 2,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도 큰 문제로는 2개, 그다음에 작은 문제로는 합쳐서 5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1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풀이 과정을 과 답을 어디에 기재를 해야 되냐면, 종이에 기재를 해서 제출을, 사진 찍었거나 스캔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어, 그, 앞 시간에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제 태블릿에다가 풀어서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과제 일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과제 1을 그렇게 제출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과제 2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이에 기재를 해서 사진으로 송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제 1에서는 그 학교 메일로 보낸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이미 잘 처리를 했어요. 잘 처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꼭 요 이메일로, 왜냐하면 내가 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어,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용하고 있는 학교 메일
다른 데서도 사용하니까 미식 경제학 1, 2수업만을 해서 사용하는 그, 그 이메일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고 내가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메일로 반드시 발송을 하도록 하고 이번 과제의 제출 기한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5월 11일 밤 11시 59분 59초 그날로 끝나는 걸로 하고 5월 12일은 어쨌든 과제로 받겠지만 내가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들이 뭐 지금 현재 중간고사 뭐 예전으로 생각하면 중간고사 시즌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날은 여러분들 온라인 출석으로만 하지 그냥 수업은 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와서 그냥 찍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해당 시간 동안은 계속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평가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해서 앞 시간에 이제 내가 1시 반 수업도 있는데 1시 반 수업에서 학생들이 절대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50점 이상이면은 A, 그다음에 40점, 50점과 40점, 50점 미만 40점 이상이면 B, 그다음에 40점 미만 30점 이상이면 C, 그 밑은 D 이렇게 그 학점을 부여를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될 거고 과제는 그래도 되도록 다 내야 되겠죠. 하나라도 안 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공지와 관련된 것은 이제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면 또는 의견 있으면 해주세요. 음, 여러분들이 지난 일요일 밤에 보냈는데 그 월요일에 내가 그 저녁까지 수업이 있어서 대학원 수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보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학생들이 한 파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또 사진 여러 장을 이제 여러 파일로 보내서 지금 계속 정리 중이에요. 아직 다 하지 않아서 아직 여러분들 수신 확인이 안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번 주 중에 내가 다 처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낸 학생이 있으면 내가 따로 연락을 할게요. 알겠죠? 질문? 네, 질문이 11일에 미팅룸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면 되는 건가요? 바로 나가도 됩니다. 들어갔다가. A 플러스나 B 플러스의 비율은 정해둔 것이 있나요? 아직은 네, 정하진 않았어요. 우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과제 성적 공지는 지금 질문이 과제 성적 공지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내가 몰랐는데 알려준 바에 의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유드림스에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적이라기보다도 일단 그쵸, 과제 점수? 그거는 유드림스에 입력을 할 테니까, 입력이 완료되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할 줄 테고,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아직 뭐 정리 중이라, 채점은 하진 않은 상태고요. 채점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유드램스에 입력을 완료를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마 학교도 그렇고, 지금 다 처음 겪는 일이라 학교도 나도 여러분들도 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요번 학기는 요 공지사항 3 오늘 이야기한 방식으로 이제 끝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어느 순간 뭐 학교에서 기말고사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돼라고 강제를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기말고사 대면 시험 강제라는 용어가 이런 말이 있으면 이제 어, 대면으로 시험 보겠지만은 만약에 강제란 말이 없다면 강제를 말이 없다면 과제 3, 과제 4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여기는 써 있지. 과제 1, 2, 3, 4 뭐 네 가지 뭐 각 과제 배분은 똑같이 22점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과제 1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문제가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점당 뭐 예를 들어서 10점으로 한다면 과제 1의 만점은 50점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22점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화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그 내가 그 유드림스에 올리는 점수는 아마 22.5점을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기록한 거가 들어갈 거예요. 또 질문. 어, 없으면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과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어, 그 10일 날에 와서 찍고 나가고 13일 날에 이제 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번 과제 풀이할 때 개나 그런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거는 다른 종이에 따로 적고 결과만 도출해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그냥 과제 제출하는 종이에 모든 풀이 과정을 넣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잠깐 무슨 말인지 내가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과제 제출을 할 때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을 단계별 정도만 기재를 해도 충분해요. 답이 됐나요? 네, 총점 기준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포함 여기에는 이 50점에는 출석 과제 1, 2, 3, 4 요 다 더해서 50점 이상이면 A. 이해되죠?
네, 그럼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전보다 클리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